자, 여러분, 이 앞 시간까지 이제 면접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018학년도 작년도에 기출되었던 대구 인문소양의 면접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향이 어떻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측면의 문제들을 풀 때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즉답형 문제 한번 보세요. 어때요? 문제가 좀 길어졌죠.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좀 많아졌죠. 보시면 여기 데메테르의 모성애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총 3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과거의 직답형 질문이라는 것은 아주 단답형으로 하나의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총 3가지를 물어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보시면 구체적 예를 제시하라. 근데 뭐와 관련해서요? 바로 데메테르의 모성애죠. 그럼 모성애는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봤더니 바로 뭡니까?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어휘가 나오고 있어요. 집착과 소유욕은 모성애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모성애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변질되었을 때 바로 뭡니까?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현대사회 안에서 이러한 그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질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종의 구조화하는 이 생각을 좀 구조화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 예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고3 때, 물론 여러분들은 오직 뭡니까? 온리 선생님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내 의지대로 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의 친구들 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어떠한 그 어머니의 모성애에 의해서 너는 이 과를 가라 해가지고 그 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바로 현대사회가 모성애가 집착으로 변질된 예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분명히 모성애가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변질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제대로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돼서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대처 방안이라는 건 바로 그 자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부모 역시 모성애가 그냥 일정 부분에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고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화해서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청나라에서 본 기와와 수레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 설명하고 청나라와 조선을 왜 비교하였는지 박지원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어보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총 2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비교. 기와와 수레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뭡니까? 박지원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하일기 읽어보셨겠지만 박지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학자죠. 실학자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이 무슨 시각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열하일기가. 실학자의 시각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하일기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중국에 가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죠.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기와와 수레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설명하라 라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비교라는 건 뭐예요?
공통점이 존재할 것이고 그 공통점 아래서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변별되고 있느냐 이거겠죠. 그 점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 했을 때 기와와 수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용후생이죠. 이 사람 실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열하일기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일 겁니다. 이용후생이 중요하다. 왜? 얘는 실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각 고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책만 읽어가지고는 이 구상형 질문 혹은 이제 심화되어 버린 이 즉답형 질문을 그냥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논문들, 이 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책만을 독서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짚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와와 수레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와라는 건 뭐 한다 그랬어요? 중국 기와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기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레 역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수레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에는 수레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와와 수레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중국과 한국의 이용 후생적 측면을 갖다가 비교하는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뭡니까?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용 후생적 측면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이용 후생에 대한 중국에서의 긍정성과 이용 후생의 부정성이 한국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드러나 있는 기와는 어때요? 수레는 어때요?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이용 후생적 측면에서 정리되어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변별되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변별되는 두 단어를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변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청나라와 조선을 왜 비교하였는지 박지원의 입장에서 설명해 봐라 라면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용 후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용 후생으로.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이가 청나라와 조선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실학적 측면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런 이용 후생적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고 긍정적 측면으로 작동을 해서 뭡니까? 바로 일반 민중들, 서민들의 삶 안에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실천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박지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하일기라는 것 자체도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보면 결국 청나라 가서 살펴봤더니 청나라 문물, 신문물이라는 것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두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즉답형이 뭡니까? 과거와 달리 훨씬 더 심화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화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뭡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고 그러한 이 책들이 왜 우리가 이 책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문학적 소양의 바탕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즉답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는 이제 하태진 선생님께서 구상형 질문이 과연 어떻게 출제됐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인문소양 서양편 고전을 강의를 맡은 하태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염영훈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요. 최근에 발표된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한치의 틀림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추정되는 올해 기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즉답형 문제를 보셨죠? 즉답형 문제가 어떠셨어요?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본 바 있지만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었어요? 혹은 책에 있는 정보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은 뭐야? 어떤 사건이 있었어? 다음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땠어?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한 단계가 이제는 더 필요해요. 근데 그 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인데 책의 내용을 독서하고 독해한 내용을 그냥 기억하는 것 이런 차원으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고 과정에서 소위 뭐 개념화라고도 하고 또 일반화라고도 하고 뭐랄까 한 단계 이것을 내가 내 머릿속에 정리해서 나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대상에 다시 적용해보는 이러한 과정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답형 문제가 그러한데 구상형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그 양상이 조금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소위 종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두 단계로 텍스트, 즉 고전을 나누어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책의 내용을 독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그 정보를 나름대로 종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어떤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특히나 구상형은 그 출제의 의도상 인문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애초의 목적 혹은 우리가 인문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인문소양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학생, 교육,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전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주 편협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체로 이 인문소양과 관련된 테마라고 말할 수가 있죠. 종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업이 약간 길죠.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도 좀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논의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상형 문제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고전을 독서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의 꼬리는 저희 수업에서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올해 한번 보시죠. 구상형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개의 텍스트를 줍니다. 이 텍스트의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것이니까요. 명심보감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역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허경종이 말하기를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 이제 묘사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길 가는 사람은 그 질퍽한 진창을 싫어하고 누군가가 봄비라는 것을 이러저러하게 싫어한다고 하죠. 독서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어떤 사람이 호오가 생겼구나, 선호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났구나 이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의 달빛이 밝게 비치나 도둑놈은 그 밝게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정보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비가 진창이 생기니까 싫대요. 밟으면 질퍽하니까. 도둑놈은 달빛이 싫대요. 왜냐면 도둑이니까 그렇죠. 보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누군가는 특정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소위 호호, 판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보가 도둑놈은 뭐가 싫대, 그 다음에 누군가는 봄비가 싫대, 이 정도에서 이제 한 단계 올려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세계 혹은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판단 호를 갖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주관이라고 불러요. 혹은 개별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텍스트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방인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메르소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하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않았다. 굉장히 무슨 말장난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어떤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저러한 다른 일은 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이래버려요. 자, 우리가 이 소설 전체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방인의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메르소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개별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인물입니다. 세계와 대적하는 인물이죠. 세계에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않았다. 세계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어떠한 방식, 그게 윤리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하게 강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라 혹은 저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근데 메르소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했다. 그게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 어쨌다는 거냐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한테 하는 거죠. 이건 근데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방식대로 정보만 정리해 봅시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나 또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남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택해서 뭔가 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위만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나? 자기의 선택이라든가 자기의 사고를 중시하는 태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명심보감의 한 부분하고 이것을 교합을 시켜봐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혹은 세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호나 판단하는 것. 역시 주관적이구나. 개별적이구나. 혹은 여러분 좀 더 거칠게 해도 됩니다. 지만 안 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 더 나가보죠. 여긴 제가 텍스트를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자유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유론에서 전제하지 않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을 알려줘요. 여기에서 좀 더 명확한 개념어를 줍니다. 개인성, 개별성,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알려주죠. 문제를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벌써 주제를 이야기하고의 부분에서 구상형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보감을 아무리 많이 읽고 이방인, 알베르 까뮈의 팬이라서 이방인 초판본이 막 집에 있고 자유론 열심히 읽어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구를. 그래도 새 제시문의 주제가 뭐야 하고 물으면 그 다음 사고 과정이 없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제를 이야기해라. 자, 자기가 좋은 거, 나의 판단에 따른 삶, 개인의 자유, 이걸 묶을 만한 개념. 자, 한 단계 잡아서 올려야 됩니다.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개별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소위 일반화 개념화, 우리 수업에서 소위 종합이라고 해서 연습하는 그것이에요. 그걸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시문들은 극단적으로 주관적이에요. 개별성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연관지어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 듣다 보면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도둑이죠, 도둑. 거인이고 도둑이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다 눕혀보잖아요. 자기 침대에다 눕혔는데 침대보다 길어요. 팔다리가 자르죠. 침대보다 사람이 짧아요? 그럼 늘립니다. 어떻게 되건 사람이 죽어요. 침대에 딱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어떤 판본을 자세히 보시면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 아래에 이 조작 장치가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침대에 딱 맞아요. 그럼 침대를 늘립니다. 다시. 이걸 나쁜 놈이네 혹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별성, 주관성으로 정리했죠. 너무 주관적이다 정리하셨죠. 그걸 프로크루스테스한테 갖다가 소위 적용해야 돼요. 프로크루스테스는 뭐가 문제냐?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나 주관적인 거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판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이 맞추기를 바라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개별성이나 주관성은 옹호되기도 합니다. 좋다고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양육을 할 때 혹은 교육을 할 때에도 애 기를 살려줘야 돼 하면서 주관성을 마음껏 발현하게 해주죠. 근데 그걸 여기에다 연결했단 말이에요. 프로크루스테스한테 연결했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연결했잖아요. 이 침대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개별성과 주관성이 이러한 폐해를 낳는 거죠. 남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용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한 걸 말해봐라. 여러분,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찰한 것은 예를 들어 밤늦게 술을 너무 오래 먹지 말자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든가 이제 한 40몇 년 살다 보니까 참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성찰이 아니에요. 앞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연결해야 되죠.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찰한 건 앞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너무 주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개별성을 드러내어서 타인에게 나의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 나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면 나와 타인과의 수많은 관계, 그 사이에 있는 권력, 이걸 우리가 사회라고 불러요.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사회가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게 교육이죠. 결국은 이 주제가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화 개념화, 우리말로 종합해서 적용해보고 적용한 다음에 우리 출제 의도인 교육을 통한 사회 안정이랄까? 올바른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 목표로 연결할 수 있어? 요 질문이죠. 개수로 세자면 약 한 4가지의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잠깐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즉답형하고 구상형이 모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르겠죠. 해마다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정말 아까 염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문 소양에 준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서 진짜 독서를 했는지, 독서를 통해서 교육자로서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봤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간단히 좀 질문을 극단적으로 하면 너 정말 인문 소양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난이도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니고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세부적인 걸 물어보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메르소는 수영장에 몇 번 갔니? 바다에 몇 번 갔니? 말이랑 손을 몇 번 잡았니? 이런 거 안 묻고 이제는 소위 종합을 할 수 있나? 이걸 묻더란 말이죠. 그게 독서와 암기, 단순하게 그냥 쭉 읽는 것, 내용만 쭉 나열하는 것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이제 수업, 우리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태도, 또 여러분들이 고전을 실제로 읽을 때의 독서의 방법론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정보를 읽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바탕으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저희는 종합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대상에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또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주변 사물들도 설명해 보시고 다음에 다른 책을 또 읽었어요? 그럼 다른 책도 연결해서 설명해 보시고 저희가 그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연습을 해 보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또 설명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참 구태의연하게 들릴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접돼 있죠. 독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소설책 읽듯이 하면 곤란해요. 저희가 교재로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독서했으면 그걸 심도 있게 이해하라. 뭐 듣기 좋은 말 같긴 한데 달리 말하면 적용해 보시란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화하고 개념화가 필요하다. 아까 용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있죠. 데메테르의 모성애를 뭐라고 말할 거냐? 아, 집착의 한 종류이다. 라든가. 아니면 메르소의 언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관성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말할 수 있게 내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문학이죠. 인문학을 능란하게 하는 것. 그걸 인문소양이라고 부르니까요. 상호 연관을 통해서 사고해 보시라. 같은 얘기를 사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자, 이제 정리해 보죠. 꼼꼼하게 읽으시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수업에서 대략적인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서 열심히 학습하시면,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학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